됐어.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양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죠. 바로 유령선 메리 셀레스토 사건입니다. 1872년에 무려 10명의 사람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로 대서양 한복판에서 발견된 배. 오늘 저희는 당시 항해 일지, 또 실제 법원 청문회 기록,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현대 과학의 분석 자료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날의 진실에 한번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 목표가 그냥 기이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150년 동안 이 사건을 둘러싸고 뭐랄까 정말 수많은 신화랑 허구가 쌓였거든요. 그걸 하나씩 걷어내고 남겨진 증거라는 조각들을 맞춰보는 거죠. 과연 그날 메리 셀레스토의 갑판 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질문에 가장 논리적인 답은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날의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작은 1872년 10월 5일 포르투갈 앞바다예요. 영국 상선 데이 그라티아호가 어딘가 좀 이상하게 불안정하게 표류하는 배 한 척을 발견해요. 바로 그게 메리 셀레스토였죠. 네.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이 배가 뉴욕에서 파리나 먼저 출발했거든요. 아, 팔이 나요? 네. 그럼 벌써 이탈리아 제노바에 도착했어야 정상인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냥 헤매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데이그라티아호의 선장이랑 메리 셀레스토호 선장이 서로 잘 아는 사이였어요. 아, 정말요? 그럼 더 이상하게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고 소리를 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선원 몇 명이 작은 보트를 타고 건너가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건 정말이지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면 진짜 오싹해요. 배는 돛이 일부 찢어져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항해는 가능한 상태였고, 그런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선장 벤자민 브릭스, 그의 아내랑 2살 빼기 딸, 그리고 선원 7명까지. 총 10명이 그냥 뭐랄까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사라진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미스터리의 핵심인 거대한 모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현장에는 해적의 습격이라던가 선상 반란 같은 그런 폭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요. 네, 6개월치 식량이랑 깨끗한 물이 창고에 그대로 있었고 선원들의 돈이나 담배 파이프 같은 개인 소지품도 선실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물, 그 1701배럴의 공업용 알코올도 9통을 빼고는 손댄 적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약탈의 증거가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선장 안에 재봉틀에는 아직 바느질하던 업감이 물려 있었고 아이 장난감도 흩어져 있어서요. 방금 전까지 아주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해요. 와. 그런데 명백히 사라진 것들도 있었잖아요. 배에 딱 하나뿐인 구명보트가 없어졌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선장의 항해 장비, 그러니까 육분해랑 크로노미터가 없어졌다는 점이었죠.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미스터리로 만드는 핵심이에요. 육분해와 크로노미터라는 게 그 망망대해에서 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선장한테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전문 장비거든요. 이걸 챙겨서 떠났다는 건 혼란 속에서 허둥지둥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선장의 지휘 아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생겨서 아주 질서 있게 배를 떠났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저희는 이걸 질서 있는 공항, 영어로는 오덜리 패닉 상태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질서 있는 공항이라. 정말 모순적인 단어네요. 그러니까 패닉 상태이긴 한데 이성을 잃지는 않았다. 이런 거군요. 그럼 질문은 딱 이거네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두렵게 해서 멀쩡한 배를 버리고 그 망망대해 위 작은 구명보트로 옮겨 타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온갖 상상력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바다 괴물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크라켄 같은 거대 오징어가 나타나서 10명을 순식간에 끌고 갔다. 이런 상상이에요. 초기 보고서에 피 묻은 컨이 발견됐다거나 뱃머리에 깊은 자국이 있었다는 내용이 이런 가설에 불을 지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바다 괴물설 아니면 거대한 용오름, 그러니까 바다의 토네이도 같은 거죠. 그런 자연재해 설도 있었고요. 배 안쪽 바닥에 1m가량 물이 차 있었던 걸 근거로 거대한 파도가 덮쳤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아, 심지어 좀 황당하지만
빵에 핀 환각성분 곰팡이, 그러니까 맥각균 때문에 선원 전체가 집단 광기에 빠져서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설까지 등량했죠. 하하, 정말 온갖 가설이 다 나왔네요. 근데 이건 그냥 상상일 뿐이지 증거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이 가설들은 모두 현장에 남겨진 가장 중요한 증거와 정면으로 충돌해요. 괴물이 공격했다면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야 하지만 너무나 평온했죠. 네네. 거대한 파도가 덮쳤다면 갑반 위에 있던 물건들이 남아있을 수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괴물이나 파도 혹은 환각에 빠진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선장의 전문 항해 장비만 쏙 빼서 가져가진 않잖아요. 아, 맞네요. 질서 있는 대피라는 핵심 증거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메리 셀레스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식탁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음식이 놓여 있었다거나 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있었다는 식의 아주 극적인 묘사들이요. 이게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이 사건을 더 신비롭게 만들려고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신화를 만들어낸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셜록 홈스의 창조자 아서 코난 도일입니다. 네, 잠깐만요. 셜록 홈스를 쓴 그 작가가요? 아,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1884년, 그러니까 사건이 있고 한 12년 뒤에 아서 코난 도일이 익명으로 단편소설을 한 편 발표해요. 제목이 제이 하바쿡 제프슨의 진줄이었는데 이 소설이 메리 셀레스트 사건을 아주 극적으로 각색한 거예요. 배 이름도 마리 셀레스트로 살짝 바꾸고 선상 반란과 끔찍한 복수극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죠. 아, 그래서 대중들은 그 소설을 실제 사건 기록으로 착각한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소설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허구가 사실처럼 굳어져 버렸고 이때부터 괴물, 저주, 유령 같은 초자연적인 가설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겁니다. 와, 어떻게 보면 이 미스터리의 절반은 아서 코난 도일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셈이죠. 이야, 정말 충격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모든 허구와 신화를 걷어내고 1872년 지브롤터에서 열렸던 실제 법원 청문회 기록으로 돌아가 보죠.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면 수사관들은 당연히 인간의 범죄를 의심했을 텐데요. 물론이죠. 당시 지브롤터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이 명백한 범죄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아주 구체적인 용의자를 지목했는데 바로 메리 셀레스트 호를 발견한 데이그라티아 호의 산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액의 구조금을 노리고 10명을 모두 살해한 뒤에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주장한 거죠. 발견자들이 순식간에 용의자가 되어버린 거네요. 구조한 영웅이 아니라 살인범으로 몰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데이그라티아호 선원들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졌죠. 검찰총장이 증거라고 내세웠던 그 피 묻은 칼은 정밀 감식 결과 그냥 바닷물에 녹슨 검으로 밝혀졌고요. 아, 결국 어떤 범죄 증거도 나오지 않아서 데이그라티아호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평생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고 약속된 구조금도 원래 받아야 할 액수의 6분의 1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럼 범죄도 아니고 초자연 현상도 아니라면 이제 남은 용의자는 단 하나, 배 자체에 있었던 무언가겠네요. 바로 그 화물, 1701배럴의 공업용 변성알코올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이제 수사는 배에 실려 있던 바로 그 화물로 향해요. 이 변성 알코올이라는 게 인화성이 매우 강해서 그 증기가 밀폐된 공간에 차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나중에 화물을 내릴 때 보니까 1701개의 통 중에서 유독 9개의 통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9개의 통만 비어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데요? 그 통들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2011년에 이 통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비어있던 9개의 통만 유독 재질이 달랐던 거예요. 원래 액체를 담는 통은 방수가 잘 되는 단단한 화이트 오크로 만드는데 이 9개는 구멍이 많고 성글어서 액체가 셀 수밖에 없는 좀 저렴한 레드 오크로 만들어진 불량품이었던 거죠. 아, 불량품이었군요. 그럼 그 9개의 통에서 계속 알코올이 샜을 거고 그게 화물칸에 증기로 가득 찼을 거다. 이런 추론이 가늠해지네요. 맞아요. 계산에 따르면 약 1100리터,
드럼통으로 거의 5개 반 정도의 엄청난 양의 알코올이 누출돼서 화물칸에 폭발성 증기로 가득 찼을 것으로 추정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 불량 레도 구통, 누출된 알코올 증기, 사라진 항해 장비, 그리고 질서 있는 대피, 이 조각들을 다 모으면 그날의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맞춰볼 수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렇게 재구성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국외의 불량통에서 알코올 증기가 계속 새어나와서 어둡고 밀폐된 화물칸에 쌓입니다. 둘째, 항해 중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증기압이 급격히 높아지고 어느 순간 화물칸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선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놀랐겠네요. 그렇죠. 경험 많은 베테랑인 브릭스 선장이지만 이런 위험한 화물을 운송한 경험은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는 이 작은 폭발이 배 전체를 날려버릴 대폭발의 전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특히 배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2살배기 딸이 타고 있었잖아요. 아, 맞다. 선장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그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만 했겠죠. 그래서 일시적 대피를 명령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바로 항해 장비를 챙긴 이유고요. 아주 멀리 도망갈 생각은 아니었고 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상황을 지켜보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10명 모두 구명보트에 옮겨 타고 배와 긴 밧줄로 연결한 채 상황을 지켜보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비극이 닥친 거죠.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거나 거친 파도가 몰아치면서 밧줄이 끊어졌고 그들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표류하다가 결국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만약 폭발이 있었다면 왜 데이그라티아호 선원들은 배에서 폭발 흔적이나 그을음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을까요? 이 부분이 이 가설의 가장 큰 약점처럼 보이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모순이 이 가설의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그 수수께끼를 2006년 런던 대학 UCL의 화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으로 풀어냈어요. 메리 셀레스트 호의 화물칸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고 알코올 증기와 유사한 부탄가스를 채운 뒤에 점화시킨 거예요. 결과로 어땠나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실험 영상이 남아있는데 문을 열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의 파도가 확 하고 뿜어져 나와요. 누구라도 그 안에 있었다면 즉사했을 정도의 위력인데 놀랍게도 폭발이 끝난 뒤 모형 안을 살펴보니 안에 넣어둔 종이 상자에는 그 어떤 그을음도 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큰 불길이 있었는데 탄 흔적이 전혀 없다니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압력파 폭발이라는 현상이에요. 알코올 증기는 공기보다 밀도가 높아서 폭발할 때 순간적으로 압력과 화염을 빠르게 방출하지만 무언가를 태울 만큼의 높은 열은 남기지 않고 금방 식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아하, 브릭스 선장과 선원들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폭발, 즉 엄청난 굉음과 화염은 봤지만 흔적은 남지 않는 폭발을 목격하고 더 큰 2차 폭발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던 거죠. 그들이 내린 합리적인 일시 대피라는 결정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와, 결국 150년간 이어진 시기의 미스터리를 풀어낸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바다괴물이나 유령이 아니라 레드오크로 만들어진 9개의 불량 술통이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심리학에 비례성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는 10명이 증발하는 것 같은 거대한 결과에는 그에 걸맞는 거대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소한 제조결함이라는 원인은 이 비극의 규모에 비해 너무 작고 시시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진실보다 바다괴물이나 저주 같은 거대한 이야기에 더 끌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네요. 거대한 비극에는 거대한 서사가 필요하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군요. 물론 이 알코올 폭발 가설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100% 확정된 정답은 아니겠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 설명되지 않은 아주 기이한 마지막 기록 조각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 사건이 있고 5개월 뒤에 스페인 해안으로 5구의 시신이 함께 묶인 뗏목 하나가 떠밀려왔다는 기록이요. 5개월 뒤에요? 네.
그중 한 구의 시신은 미국 국기에 쌓여 있었다고 해요. 메리 셀레스토의 미국 국기는 발견 당시에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과연 이들이었을까요? 그랬다면 나머지 5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우리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과학은 99%의 합리적인 답을 제시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설명되지 않는 1%의 미스터리 속에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판단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